미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으며 누구보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양적인 면에서도 가장 엄청난 전력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국방 예산으로 천조를 쓴다는 천조국 미국에서도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은 22%까지 투자하며 전 세계 모든 군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최첨단 미래화가 이뤄진 군대인데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공권을 상실한 적이 없고 적기 격추 전적 역시 엄청나게 화려하며 강력한 공군으로 통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대한민국 공군, 영국 공군, 프랑스 공군, 이스라엘 공군, 미합 중국 해군 항공대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자랑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공군도 미 공군과 같은 이동 능력을 가진 정신나간 수준의 전략 공군은 없으며 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물론 동맹국가 중립국들에서도 슈퍼스타급의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과거 공산국가였지만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노선을 바꾼 국가들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을 희망하는 것이 미 공군의 전투기들인데요. 그런 미 공군의 전력 중 가장 주력으로 사용되는 것들의 진면목을 알아보겠습니다. F-22A 랩터는 개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고 있으며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에어 도미넨스, 공중 지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공중 우세기입니다. 최적화된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F-22 레이더 반사 면적 RCS는 역대 최저 수치인 0.001제곱미터 수준이라 적의 레이더에 벌이나 새 정도 크기로 나타나기에 탐지할 수가 없는데요. 다이아몬드 평면형 기체로 제작된 덕에 항공역학적으로 스텔스기임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추력대 중량비가 만재 상태에서 1.08, 연료가 50%일 경우 1.25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라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하는 상황에서조차 가속하며 고도를 올릴 수 있어 공중전 상황 시 매우 압도적인 유리함을 지닙니다. 엔진 배기구에 설치된 2D 스러스트 벡터 노즐에 의해 기동성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F-35와 달리 측면의 내부 무장창에 LAU-142A 아벨 발사대를 통해 40G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동안 운용하기에 서로 꼬리를 무는 전통적인 형태의 근접 도급 파이팅에서도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유지 운용비가 워낙 비싼 탓에 그 대단한 미 공군도 이 기체를 180여 대만 운용 중입니다. 미 공군의 다목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순수 저피 탐성으로만 따지자면 F-22보다 한 단계 아래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적국들에게 있어 F-35는 더욱 무서운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5의 블록별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F-35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갖추지 못한 4세대 전투기들 모두를 원거리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전자전 장비에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4.5세대 전투기들마저 F-35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한 수준입니다. 적기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BVR 전에서부터 F-35는 각종 최첨단 센서 융합 능력으로 적기를 먼저 탐지하고 먼저 공격해 먼저 격추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는 이에 더욱 도움을 줄 200km에서 300km 사거리의 AIM-260JATM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한 운용될 예정입니다. BVR 전에서 이미 먼저 공격받아 불리한 상태에서 교전을 시작하는 적기들은 근접 공중전에서도 격추될 위험이 높습니다. F-35는 EODAS와 EOTS를 통해 360도 사각이 없는 적외선 감시망을 구현하고 HMD 연동 시스템으로 취약지대인 후하방에서의 공격조차 미리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공허 중량 71,700kg 이상의 금값보다 더 비싼 것으로 유명한 B2 스텔스 폭격기는 적들의 카운터 스텔스 탐지 수단조차 통하지 않은 궁극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파의 파장이 긴 VHF 밴드 레이더와 UHF 밴드 레이더들은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없앨 수 없었던 스텔스 전투기들의 꼬리 날개에서 신호가 증폭된다는 점을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데요. 그러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이 꼬리 날개마저 없앤 전익기 형상의 기체로 설계되었으며 이 형태는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어 대륙을 넘나들며 폭격 작전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전익기 형상을 취한 탓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플라이 바이 와이어의 채용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있으며 AN/APQ-181 A4 레이더로 110km 반경 이내 지상의 차량 크기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16발의 제2단 항공 유도폭탄을 각기 다른 목표에 하나씩 따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2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완전한 스텔스기이기에 개전 초기부터 적국의 영공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필요할 경우 적지 않은 최대 18톤 중량의 폭탄들을 즉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무장은 없기에 혹시나 발각시 격추될 것을 염려해 검은색 도장을 칠하고 야간에 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플레어를 사출할 때 날개를 펴는 듯한 모습에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미 공군의 AC-130은 거대한 지상 지원용 공격기 건십으로 언제나 확실히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한 미 공군만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AC-130은 목표물을 중심으로 상공을 선회하면서 왼쪽에 배치된 모든 무장으로 지상에 그야말로 집중 포격을 쏟아붓는데요. AC-130은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싣고 공중급유를 받으며 밤새도록 포격을 쏟아부으며 적 지상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보병 한 개 대대 따위를 섬멸하는 일 정도야 간단하게 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야간 포격에 필요한 전용 통제 장치에 최신 기능을 집약시켜 구름이 끼어 앞이 안 보이거나 표적이 식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군의 도움을 통해 GPS를 찍고 포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AC-130은 저렴한 야포를 공중에서 계속해서 발사하기에 잠깐 폭격을 하고 지나가는 다른 항공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스팅어와 같은 대부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는 길어야 6km에서 7km인데 AC-130의 105mm 곡사포 사거리는 11km이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포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을 자주 치러야 하는 미군은 공격 헬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음에도 AC-130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미 공군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값싼 30mm 기관포로 적 전차들의 뚜껑을 마구 따버리는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 A-1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에서는 소련 연합군이 수만 대에 달하는 전차로 전격전을 걸어올 경우 나토의 전차들과 지상군 병력만으로 이를 다 막을 수 없고 값비싼 최첨단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이를 다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30mm GAU-8 어벤저 게틀링건을 사용하는 A-10 공격기였습니다. 비행속도가 느리고 레이더도 없고 레이저 목표 지시기조차 없는 A-10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막상 걸프전에 투입해보니 A-10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무장 상황에 따라 A-10은 1시간 이상 채공하면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포대를 공습하고 파괴했는데 느리지만 고장과 피탄에 강한 단순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웬만한 지상포와이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 돌아왔는데요. A-10 공격기는 이후 80여만 발에 달하는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미 공리 걸프전 당시 사용한 것의 9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대-IS전에서 A-10 공격기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하고도 멀쩡히 날아다니며 기관포로 적들을 초토화시키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F-15EX 이글2는 전설적인 명품 전투기로 유명한 F-15의 최신 개량형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미 공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시 미 공군이 도입 운용 중인 F-22와 F-35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장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운용 유지비도 너무 비쌉니다.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발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도입가 및 운용 유지 비용이 F-22를 넘어설 예정인데요. 그러나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F-35가 앞서 침투해 F-15EX가 발사하는 22발이나 되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를 대신 유도한다면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 전투기들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F-15EX 이글2는 카운터 스텔스 전술에 활용되는 리전 IRS T-포드와 AN/APG-82 버전 1 A4 레이더, 개선된 미션 컴퓨터,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인 AN/ALQ-250, E-PASS, 인공위성 통신 장비 등이 탑재되며 헬멧을 쓰고 조종사가 고개만 돌리면 락온이 되는 JHMCS-2 HMG 시스템도 적용되어 강력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가 1.095에 이를 만큼 기동성과 상승력이 뛰어나고 최대 속력이 마 2.02에 이르는 F-16 전투기는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전투기임에도 매우 뛰어난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명품 전투기로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F-16은 처음부터 근접 공중전 WVR에 특화된 경전투기로 개발된 만큼 근접전 성능에서 특히 같은 세대의 전투기들과 비교해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꼬리 날개가 존재하는 델타익 형태라 에너지 유지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저고도에서의 전통적인 저속 선회전을 실시할 경우 F-16의 선회력을 따라올 수 있는 동세대 기체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요. F-16은 엄청나게 많은 파생형이 존재하지만 가장 최신 개량형인 F-16V는 신형 AN/APG-83 A4 레이더를 장착해 빠르게 이동하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고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전자전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도 한 차원 강화되었고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향상된 조종관 등의 장착으로 성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골이 더 보강된 덕에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용 기간을 2060년까지로 잡고 있을 만큼 F-16V에 대한 미 공군의 기대는 큽니다. 어쩌면 미 공군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유사시 핵무기를 투발하거나 대규모의 전략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B-52H 전략 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같은 존재일 겁니다. 전략 폭격기들의 원래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융단 폭격을 퍼붓는 것이었지만 각종 최첨단 레이더와 위협적인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는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 대형 폭격기들의 역할은 달라졌는데요. 이들의 주 역할은 이제 적의 방공망 사거리에서 크게 벗어난 먼 거리에서 엄청난 양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폭격기들은 각자가 수십 톤의 폭장량을 지닌 덕에 화력이 강해봐야 몇 톤 정도가 한계인 ICBM, SLBM 한 발의 위력 정도에는 코웃음 칠 정도로 엄청난 화력 투사가 가능한데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은 항공모함 전단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전개되어 적의 도발을 막거나 유사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동원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데 중요한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적국이 침공 전쟁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미국의 반격 수단은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발사하는 LRASM 같은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일 수 있는데 현재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를 요격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무장 테스트 및 비행 시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은 원래 일정을 훨씬 앞당겨 내년인 2024년 블록 1 기종을 양산하게 되는데요. 블록 2 이후부터 KF-21은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및 대함 작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KF-21의 가장 강력한 공대공 무장으로 손꼽히는 것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범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인 MBDA사가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까지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속도 또한 마 4 이상으로 날아가는 매우 강력한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가장 무서운 점은 회피 불능 구역이 굉장히 넓어 기존 AIM-120 암람의 것보다 3배나 되어 최대 150km 이내에서 반드시 적기를 격추시킨다는 것인데요. 덕티드 로켓을 탑재한 덕분에 미티어는 연료를 마지막 순간까지 일정량 남겨두고 활공하다가 적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급가속해 적기가 더욱 피하기 어렵게 하는 기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미티어와 비슷한 성능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을 탑재해 운용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될 텐데요. KF-21은 주무기인 미사일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독자 개발한 A4 레이더와 EOTGP 장비, 전자전 장비, 각종 첨단 항전 장비를 통해 적을 감지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피탐지 성능으로 우월한 전투 능력 및 지상, 해상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112대 F-16 PBU 전투기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추진된 주력 전투기 도입 사업 KFP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직도입된 F-16CD 블록 32사양이 원형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와는 다른 전투기들로 2009년 2억 5천만 달러의 FMS 계약을 통해 F-16 PBU 사양으로 개량되었는데요. 우선 기존의 레이더를 AN/APG-68 버전 7로 교체해 강력한 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운용 능력이 부여되어 본격적인 BVR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AIM-9M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으로 뛰어난 근접 도구 파이팅 공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이담을 통해 강력한 지상 폭격을 수행할 수 있으며 AGM-84 하푼 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해상의 적 목표물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LQ-88 200K 전자전 제모포드를 탑재해 더 강력한 전자전 제밍을 수행할 수 있으며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해 적 방공망의 레이더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링크16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우리군의 F-15K 전투기, FA-50 전투기, 2737 조기경보 통제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등 여러 전투 플랫폼과 무장 및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져 강력한 네트워크 교전 능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132기는 2028년까지 F-16V와 동급의 사양인 KF-16U로 개량됩니다. 여러가지 능력이 강화되지만 그 중에서도 AIM-9X 블록 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고 이와 연동되는 JHMCS-2 헬멧의 능력이 눈에 띕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기축선을 적기에 맞춰 락온을 해야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지만 JHMCS-2 헬멧과 연동되는 AIM-9X 블록 2 미사일은 기축선이 적 목표물을 향하고 있지 않아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만으로 표적 획득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면 적기가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 좌표로 날아가며 이후에 미사일이 자체 탐색기를 통해 락온하기에 기존에 비해 차원이 다른 근접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점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임에도 GPS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전인 비가시거리 교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후 자체적으로 급상승 기동을 통해 사거리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비행 경로 소프트웨어까지 추가되어 AIM-9X 블록 1에 비해 사거리가 60% 늘어난 30km에서 40km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헬멧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 3기만 들어온다는 것인데 하루빨리 예산이 마련되어 132기 모두 이 능력을 가지게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이급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40대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구매를 통해 블록4 사양의 F-35A를 20대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라뚱이로 불리는 F-35 전투기는 지속 선회력과 순간 선회력 모두에서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군이 가진 조기경보 통제기, 각종 인공위성과 다른 공중, 지상, 해상 전력들과의 암호화된 네트워크 교전 능력은 물론 F-35 자신이 가진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의 BVR 교전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해 적 전투기를 격추시키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근접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F-35는 360도 전방향의 적외선 화상을 헬멧의 HMD 시스템과 연동한 것은 물론 A4 레이더와의 연동으로 적 방공 미사일의 발사 원점까지 추적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분산 개구 적외선 시스템 EODAS 및 적외선 감지 추적 장비 EOTS를 활용해 근접 공중전에서도 가장 먼저 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의 공중전 개념과 달리 적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해 싸울 수 있는 F-35는 기술적인 면에서 일부 전투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적기에게 매우 유리한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상 타격 능력과 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예정인데 블록4 개량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우리 공군 F-35 또한 이 같은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공군이 60기를 운용 중인 F-15K 전투기는 도입될 당시 매우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F-15K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요구에 따라 하푼 블록2 공대함 미사일과 사거리가 300km 이르며 미사일이 미리 입력된 목표물에 대한 영상 데이터와 비교해 목표물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가진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비 기체수로 단순 계산할 때 1250억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당시 미 공군조차 운용하지 않던 최신 장비 랜턴 2000 타이거 아이 시스템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도입해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F-15J 개량형 전투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됨에 따라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어 F-15K는 엄청난 폭장량을 지닌 F-15EX 사양과 동급으로 개량을 계획 중입니다. F-15EX 전투기는 그야말로 폭장량의 끝판왕으로 불리는데 무려 22발이나 되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F-35의 부족한 무장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근미래에 중국군이 가진 대량의 공중 전력과의 전투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링크를 통해 F-15EX가 발사한 엄청난 양의 암람 미사일을 스텔스 전투기라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35가 대신 유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 개발한 T-50 훈련기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FA-50 전투기 그리고 그 파생형들은 개발 당시에는 과도한 스펙에 가격만 비싼 것 아니냐 하는 핀잔을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 와서 이만한 성능을 가지도록 개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음은 물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도 18기를 도입하는 최종 계약식이 진행되었고 미국의 전술 훈련기 T-7A가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로 다시 한번 T-50의 파생형인 TF-50이 다름 아닌 미 해군과 미 공군에 수출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나오자마자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의 최신형인 블록 24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BVR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AIM-120C7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홍합입니다. 이를 통해 FA-50 블록 20은 비로소 본격적인 전투기로서 불릴 수 있게 되었고 X밴드 TR 모듈 500개가 장착된 ESR-500A나 해외 A사 레이더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공중 급유까지 가능해짐으로써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공군력을 2배 이상으로 크게 끌어올려주는 만큼 우리 공군에서도 2737 PSI 조기경보 통제기를 4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2737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리 영공을 비롯한 한국 방공식별 구역의 감시와 IFF 정보를 이용한 피하식별, 요격 관제 및 공역 통제 등의 주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2737 PSI 조기경보 통제기는 노스럽 그루먼이 개발한 전자식 메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모드에서는 최대 481km 범위 내의 위협을 탐지 및 식별할 수 있고 집중조사 모드를 사용할 경우 레이더의 시야는 30도로 좁아지지만 최대 740km 범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항공 전력과 이에 대한 관제는 매우 중요하며 전시의 지상의 관제 선화 레이더, 공군 기지 등은 가장 먼저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 공격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군과 북한군이 보유한 엄청난 수의 탄도미사일은 전시 초기에 분명 이 같은 공격을 할 것이기에 2737 조기경보 통제기의 관제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2737은 도입 초기 우리 군이 미군보다 먼저 도입해 상호 운용성 논란이 있어왔지만 2022년 4월 미군에서도 같은 사양인 E7 계열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2022년 4월 이후 총 26대 도입 확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선택은 오히려 현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산 전투기 KF-21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된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부족한 항속거리와 폭장량입니다.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KF-21 블록 3를 위해서도 전체 설계를 모두 바꾸고 크기를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런 KF-21의 단점을 극복해줄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개발 중인 두 종류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중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쿠스 LW는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예정인데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여러 대 저피탄 무인 편대기들이 내부 무장창에 각자 공대공 미사일이나 항공폭탄을 탑재하고 네트워크 교전을 통해 KF-21의 지휘를 받아 명령을 수행한다면 KF-21도 스텔스 전투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형상은 이미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는데요.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높은 기동성을 추구하기 위해 45도 기울어진 꼬리 날개가 존재하고 애프터버너와 추력 편향 노즐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전술기와 공격 헬기 20여 대를 출격시켰음에도 전혀 격추시킬 수 없었던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는 4가지 긴급 지시사항이 내려졌고 그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2023년까지 스텔스 무인기를 조기에 생산하라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적인 국가들이 현재 A사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 중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VHF 밴드 레이더와 UHF 밴드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기 위해
위해 꼬리 날개마저 없애버린 B-21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및 전력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광역 스텔스 기술은 극비 정보지만 한국의 기술진들은 미국의 기술 논문을 뒤져가며 B-21 스텔스 폭격기에 적용된 이론적 기반을 파악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가진 나노 공획 구조 고분자 기반 경량 고성능 스텔스 재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광대역 저피탐 UAV 기체 구조 기술 연구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가오리 X1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충분한 신뢰성을 갖춘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J-20에 대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F-12A 랩터의 성능에는 미칠 수 없겠지만 무시하기는 어렵다. 서방 세계 주력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BVR 전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만을 현재 탑재할 수 있지만, J-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측면의 내부 무장창에 근접 공중전을 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기체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 점은 RCS 수치를 높인다는 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대신 추후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도 됩니다. 현재 제20의 A4 레이더나 엔진에 많은 결함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엄청난 자본과 인력, 시간을 들이거나 기술을 훔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뛰어난 성능의 대출력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탑재할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텐데요. 제공권 장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20의 주 무기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중 PL-12D 미사일의 경우 장거리 요격을 위해 하부의 공기 흡입구와 램제트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으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여러가지 모드로 발사할 수 있는 만큼 J-20은 우리 공군 전술기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소-27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한 전투기인 J-11 계열 전투기는 J-11A, B, BS 등이 있으며, 이 세 가지만 해도 총 225대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중국 측이 러시아로부터 정식 인도받은 것이 J-11A이고, 이후 양산 도중 기술을 몰래 절취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계약이 파기되어 자국산 장비를 탑재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한 것이 J-11B인데요. 이런 J-11B의 복자형을 J-11BS로 부르며 J-11의 대지, 대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두고 J-16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한 4세대 J-11A 전투기는 마 0.85에서 1.25 사이의 속도 구간에서 기체 구조 강도가 부족해 변형을 일으키거나 저공 비행에서 공중 분해되는 등 원본인 소-17만화 성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5년 태국 공군 자스-39 그리펜 전투기들과의 BVR전 훈련에서 J-11 전투기들은 9대 41의 스코어로 그야말로 발려버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J-11이 운용하는 빈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km에 불과한 반면, 태국 공군 자스-39 그리펜 전투기의 AIM-120 암람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60km에 달했고, 명중률도 88%에 달해 명중률이 11%에 불과했던 빈페일 미사일에 비해 훨씬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는 레이더 성능에서 J-11을 훨씬 능가했고, 4대의 적기와 동시 교전이 가능한 데다 당시 동원된 조기경보 통제기와의 네트워크 교전 또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최소 24대 이상을 도입해 운용 중인 소위-35는 러시아가 그리도 자랑해왔던 최신의 4.5세대 공중우세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소위-35BM 전투기의 경우 고출력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된 AL-41FA 엔진을 적용해 소위 전투기 시리즈의 장점이었던 기동성을 더욱 강화해 무중력 상태에서의 기동까지 가능한데요. 소위-35는 대형 적기를 400km 거리에서 전투기급 적기를 150km에서 250km 범위에서 탐지하고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그중 8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브리스-E 폐사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또한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고 IRST를 통해 역추적 걱정 없이 적을 정면에서는 50km, 후방에서는 90km 범위에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도의 엄청난 각도로 큐잉이 가능한 레이더로 간이 조기 경보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데다 강력한 L175M, 키비니 M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춰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운용 역량이 크게 부족한 러시아 공군 때문인지, 서방으로부터 필수 부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최소 3기 이상의 소위-35를 우크라이나군에 격추당하며 망신살을 제대로 뻗쳤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중국이 도입한 소위-35는 알 수 없는 결함 때문에 9대만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하네요. 소위-30M은 소위-17을 원형으로 러시아 공군의 복자형 다목적 전폭기인 소위-30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 만든 소위-30MK의 중국 수출형입니다. 소위-17에 비해 지상 타격 능력이 훨씬 향상된 소위-30MKK는 역할상으로는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비슷한 전폭기인데요. 그러나 지상 공격보다 공중전에도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소위-30MKK를 개량해 대함 능력을 갖춘 소위-30MK2 전폭기도 20기를 운용 중입니다. 소위-30MKK는 내부 연료 용량이 F-15E의 내부 연료량과
첨포말 연료 탱크를 합친 것만큼이나 엄청난 항속거리가 3000km, 전투행동 반경이 1300km에 달하는데요. 12개의 하드포인트에 중국제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러시아제 공대지 미사일인 KH-29L, 공대함 미사일 CM400AKG와 KH-31A, 대레이더 미사일인 KH-31P, 정밀 유도폭탄 KAB-500KR, 그리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폭탄 KAB-500L 등 최대 8톤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소위 30MKK는 무장이나 연료의 적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소위 17 전투기의 뛰어난 선회력, 고바듬각 능력 등을 물려받아 높은 속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수라 K 헬멧 조준 시연 장치와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연동되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형 20대의 경우 탐지거리가 120km 정도인 N001VP 레이더를 장착했지만 이후 생산된 기체들의 경우 탐지거리 150km 수준의 주크 MS, MS-E 레이더를 장착했고 1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며 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자전 능력도 더 강화되었기에 무시할 수 없는 기체인데요. 정면 기준에서 탐지거리가 40km, 후방 기준 90km 이르는 OLS-30 IRST 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미 공군에 F-16이 있다면 중국 공군에는 J-10이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서 로우급을 담당하는 4세대 주력 전투기 J-10은 중국의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이 설계 제작했는데요. 초기형 J-10A의 경우 중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J-10B, J-10C로의 개량을 거치며 위험한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로의 개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J-10B부터 디지털화된 깔끔한 콕핏을 갖추게 되었고 레이더 외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또한 장비했으며 초음속 비행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DSI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국산 WS-10 엔진에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어 러시아제 AL-31 엔진을 탑재했지만 J-10C형은 다른데요. J-10C에 와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에 준하는 세미 스텔스성을 염두에 둔 개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항력을 줄이기 위해 노즈콘을 변형하고 문제가 되었던 WS-10 계열 엔진 대신 더 개량된 FWS-10B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여러 항전 장비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HMS 헬멧 시연기가 장비되고 이것이 최신형 PL-15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되어 상당히 위협적인 공중전 역량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공군은 이미 525대 이상의 J-10 계열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J-7, J-8 등을 대체하며 총 1000대에 가까운 J-10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 유사시 가장 자주 접하게 될 중국 공군의 전투기가 될 듯합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공군의 J-7 전투기는 주력기로 쓰였지만 이 기체 최종 개량 수출형인 F-7 BGI조차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난계로 인해 대량 퇴역하고 주력기의 자리를 J-11, J-10 등에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된 전투기는 J-6 전투기와 함께 많은 것들이 무인기로 개조되고 있는데요. 대만을 침공해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대량의 J-6, J-7 기체 등을 무인기로 운용해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시켜 적의 탄약과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군은 무인화된 J-7 전투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투입해 대만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미 퇴역한 수천 대의 2세대 전투기들이 무인기로 개조되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데요. 이 때문에 대만군과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엄청나게 많은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상대하기 위한 대규모의 탄약을 소모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할 텐데요. 알고 보면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를 개조하는 것이 무인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이유는 사람이 수행하던 페달과 스로틀 조작 기능을 무인 조종 장치로 대체해버릴 경우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J-7은 300대 무인기 개조로 끝난 J-6과 달리 아직도 부품이 생산 중이라 엄청난 수량이 무인기로 개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환할 필요가 없는 공격 무인기로 날려보낼 경우 850km의 전투행동 반경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곳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개국뿐입니다. 중국은 1950년대 소련과 광범위한 기술 교류 협정을 맺었고 1958년부터 소련제 투폴레프 16 폭격기를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H-6 폭격기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해상 패권을 장악할 필요가 생긴 중국군은 해군의 증강을 서두르는 동시에 적의 해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가 필요했는데요. 중국은 이를 위한 폭격기로 러시아제 투폴레프 22M 초음속 폭격기를 원했으나 러시아가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기존의 H-6 폭격기를 개량해 H-6K 폭격기를 전력화했는데요. H-6K 폭격기는 레이더를 교체하고 미그-35에 사용된 개량형 엔진을 사용해 전투 반경을 3,500km 수준으로 늘리고 기계식 콕핏을 전자식 콕핏으로 개량했습니다. 또한 날개 6개의 파일런을 장착하고 중국제 순항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 CJ-10A를 장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주 날개의 최대 폭장량이 9톤이라 우리 공은 F-15K 전투기보다 폭장량이 작지만 H-6K 폭격기의 사거리 2,000km짜리 CJ-10A 순항 미사일은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H-6K는 오래된 기체인 만큼 아무리 개량해도 한계가 있고 1950년대에 나온 아음속 폭격기인 만큼 근밀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스텔스 폭격기인 H-20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H-20 스텔스 폭격기의 진짜 모습이 어떨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그 형상이나 성능을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스텔스 폭격기로 개발되는 만큼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인 B-2나 B-21처럼 가오리 같은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풍동 시험장에서 드러난 H-20의 모형과 실제 기체 형상이 같다면 H-20은 평상시에는 꼬리 날개를 눕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기동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저속 기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평 꼬리 날개를 세워 수직 꼬리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가오리 형상인 B-2 스텔스 폭격기의 경우 아예 선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티가 날 정도로 선회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적 방공망 사이에 빈틈을 오가며 폭격을 수행하는 B-2와 달리 H-20은 전략적 해kok지 임무와 함께 상당히 많은 재래식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2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주변의 주한미군 기지나 주일 미군 기지, 해외 원정 공군 기지들을 타격하고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미해군 항공모함 전란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매우 치명적인 무장들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경보통제기와의 네트워크 교전으로 인해 공군 전술기들의 작전 능력은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강되는데요. 중국 공군의 주력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인 쿵징 2000은 고도 10.2km에서 서방 측 분석 기준으로 최대 400km 범위, 중국 측 주장을 기준으로는 470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쿵징 2000은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A4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3면으로 배치해 360도 범위를 모두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레이더가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야 자신들이 개발한 이 레이더가 이스라엘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ELM-2075 팔콘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다만 미국의 E3 조기경보통제기와 러시아 A5 조기경보통제기가 가진 9m급 레이더 돔보다 최적이 더 큰 14m급 레이더 돔 형식의 세계 1사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탐지 성능을 무시하기만은 어려울 듯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조기경보통제기 성능이나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교전 체계 발전 상황은 이 분야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57 펠로는 음산하고 기이한 특유의 고음을 내는 AL-41 계열 엔진으로 애프터버너 연소 없이도 마하 1.6의 속도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고도 17,100m에서 최대 마하 2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F-22A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개발된 수-57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도 스텔스기이면서 양쪽 주날개에 L밴드 A4 레이더를 장착해 여러 항전 장비와 지상의 방공 장비들과 연계를 통해 적 스텔스기와의 교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수-57의 메인 A4 레이더인 N036 아파르는 62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고 그중 1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RCS 수치가 2.5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목표물을 400km 거리에서 탐지 가능할 정도로 성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57은 지상 및 해상 타격은 물론 공중 전투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스텔스 성능에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 초음속 순항, 통합 항공 전자기기 운용 능력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내부 폭장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자국 영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스텔스기가 맞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 수-35BM은 142kN의 출력과 4000시간대의 운용시간을 가진 AL-41F1A 엔진을 장착하고 엔진 배기구에는 고출력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무중력 기동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측 주장에 의하면 수-35BM은 이브리스-E 폐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대형 기체는 400km 밖에서 전투기급 기체는 250km에서 150km 밖에서 탐지하며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며 그중 8개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레이더의 큐잉 각도가 좌우 각각 120도에 달하기에 간이 조기 경보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며 중간 유도를 통해 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에도 유용한데요. 레이더를 전파 침묵 모드로 설정하고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은 다음 IRST 장비를 통해 역추적 걱정 없이 적을 정면 기준 50km, 후면 기준 90km 거리에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으며 각종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등을 탑재해 최대 30km 밖에서 공대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L175M, T-비니-M 전자전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어 적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BVR 전 는 물론 뛰어난 기동성으로 도구 파이팅 전투 성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말이죠. 러시아 공군의 수-57 전투기는 서방 측의 대형 전폭기인 F-15, F-14 톰캣보다도 큰 초대형 전투기로 아름다운 외형을 자랑하는데요. 과거 소련에서 첫 등장 때부터 코브라 기동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소련 측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 바 있습니다. 뛰어난 항공공학적 설계 덕분에 순수 추력 대비 비행 성능에 있어 항공역학적으로는 역대 가장 이상적인 기체 형태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항속거리가 상공에서 353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며 적의 폭격기나 조기 경보기 등 전술 목표를 스스로 식별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001 미에크 레이더의 빈약한 컴퓨터는 신호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전용 미사일인 R-27RE ET 미사일의 120km 사거리조차 제대로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레이더로는 과도한 레이더 성능을 갖췄던 미국의 F-14나 F-15를 상대하기는 무리였는데요. 대신 IRST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적기의 여론을 통해 은밀하게 적을 찾아낼 수 있고 적기의 ECM 장비의 레이더가 무력화되거나 적기가 RWR 경보음으로 소-27의 공격을 눈치챌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이 되면서 소-27 SM 버전으로 개량되며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개량이 되는 것은 일부에 그칩니다. 미국의 A-10과 유사한 러시아의 아음속 공격기로 소-25가 있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25 또한 A-10처럼 조종석 주변에 티타늄 장갑을 설치해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며 투플래프 22M 초음속 폭격기마저 격추될 정도로 살벌했던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피격되고도 상당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소련 공군은 미 공군과 달리 공세적인 제공권 장악력이 부족했고 폭장량과 내구성을 우선시했던 A-10과 달리 소-25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약간 더 높은 속도로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음속 기체라는 한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제대로 한계를 보여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는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고 저고도에서 폭격이나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하는 러시아의 소-25 공격기는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30기가 넘는 러시아의 소-25가 격추되어 버려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전술기들은 사실상 러시아 육군의 지시를 받는 공중포병이나 다름없는데 이 점 또한 방어가 아닌 공세를 위한 전술기 운용의 한계가 분명함을 드러냈습니다. 미 공군에 F-15E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소이-34 전폭기가 있습니다. 약 8톤의 무장, 내부 연료만 12톤을 싣고 4,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는 소이-34 전폭기는 장거리 전폭기였던 소이-24를 계승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소이-34 전폭기는 R-27RE TE 빈펠 공대공 미사일과 R-73E 빈펠 공대공 미사일, R-77M PT 빈펠 MPO, R-74 이지델리아 등의 공대공 미사일로 적과 공대공 교전이 가능하며 KH-25ML, KH-20LTE, 3M14AE, KH-31P PD 등의 공대지 무장은 물론 P800, KH-35U와 같은 공대함 무장도 운용합니다. KAB-1500KR이나 GBU-1000T 같은 항공폭탄도 운용하는데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소 21기가 넘는 많은 수가 격추되었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며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러시아 공군은 소이-34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저공 고속 침투 중심의 운용을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많은 수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에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자국 소이-34를 적기로 인해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소련 공군에서도 센 방공망에 격추되지 않고 저공고속 침투로 항공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의 F-111 아드바크 같은 전폭기를 원했는데 이에 따라 F-111처럼 가변익 구조로 개발된 전폭기가 소-24입니다. F-14 톰캣 전투기와 달리 소-24는 가변익의 후퇴각 변화에 맞춰 무장을 탑재하는 파일런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입각 연동식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어 날개 밑에 무장을 탑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원래 소-24는 마하 2.35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양산 단계에서 굳이 이 기체가 고공에서 높은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지적하에 소-24는 가변식 공기 흡입구를 고정식으로 바꾸고 최고 속도 또한 마하 1.35까지 낮췄습니다. 소-24D형의 경우 PSN-24M 항법 폭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오리온 A 공격용 레이더와 함께 렐리에프 지형 추적 레이더, MISP 관성 항법 시스템과 TSVU-10 058K 디지털 컴퓨터, 카이라24 레이저 T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기체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수를 잃었는데요. 독특하게도 우크라이나군 또한 이 기체와 소-25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 스텔스 순항 미사를 제공받아 통합 운용하며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미군의 B-52 폭격기에 비견되는 폭격기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동안 상당한 전쟁 범죄에 동원된 폭격기인 투폴레프 95는 러시아 공군에 6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제트기들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프로펠러를 사용하지만 동축 반전 프로펠러를 사용하기에 효율이 좋아 프로펠러 기체 중 가장 빠른 기체이기도 한데요. 최대 시속 925km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프로기의 문제점 중 하나인 기체 쏠림 문제도 없고 연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시끄러운 탓에 심지어 미국이 대서양에 설치한 수중 음향 감시 체계인 소서스 라인에서도 이 폭격기들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투폴레프 95 폭격기의 터보프롭 엔진은 구조가 복잡해 정비 요소가 많고 사고도 잘 났다고 합니다. 현재 일선에서 활약 중인 것들은 대부분이 투폴레프 95 MS, MSM형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실험된 핵무기 중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차르 bom바르 투하할 때 이 폭격기가 쓰였으며 우리 한국 카디즈를 중국 군용기들과 함께 무단 침범할 때 자주 나타나는 기체들이기도 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초기형인 투폴레프 95 1형의 경우 폭장 능력이 15톤에 달하며 투폴레프 95 MSM형의 경우 20.8톤에 달합니다.
톰 클랜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썸 오브 올 피어스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조직에 매수당한 소련 해군 항공대 사령관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에 따라 출격한 투플레프 22M 폭격기 편대가 AS-4 키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시 톰 클랜시의 소설 붉은 폭풍에서는 투플레프 22M 폭격기 70대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KSR-5 킹피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는데요. 투플레프 22M 폭격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작전 시 전역 폭격기로 사용하는 초음속 폭격기로 한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해군에 배치되기도 했던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는 투플레프 22 블라인더와의 부족한 항속 성능을 늘리기 위해 가변익 구조를 채택해 마하 2급의 가속 성능에 항속거리를 연장시키는 데 성공한 전혀 다른 모습의 폭격기인데요. 투플레프 22 M3의 경우 엔진과 전자장비를 교체해 성능과 해상작전 능력을 더 강화시켰으며 KH-15, KH-31P, KH-35 등 여러 위협적인 장거리 무장들을 투발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 프로브만 있으면 당장 공중급유를 통해 전략 폭격기로 활약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러시아가 일절 수출하지 않는 전략 무기이기도 합니다. 미그 19 전투기는 한때 같은 진영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전쟁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전투기인데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해 많은 전과를 기록했으며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두 국가 간의 대결이었기에 서로 간의 숙련도 및 전술 차이가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공군에 비해 수적 열세가 심각함에도 서방제 장비를 통합하고 기존의 전술을 서방식 전술로 바꿔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수-27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전과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방공망으로 러시아 전투기들을 유인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공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끈덕지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이 2022년 7월 말부터 에이젠-88 함 대레이더 미사를 지원하고 통합해 주면서부터는 이 무기로 러시아 방공 진지들을 타격해 무력화하며 전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쓸만한 대레이더 미사일이 없다고 착각해 주요 방공 시스템들의 레이더 장비들을 고정된 위치에서 운용하는 큰 실수를 했고 이를 제대로 노리고 공략한 우크라이나 공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크게 유명해진 미그-29 소련제 전투기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이며 이중 미그-29C 전투기는 북한이 보유한 가장 고성능 기체입니다. 북한은 이 전투기를 약 40대에서 50대가량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전투기들은 평양 인근의 비행장에 배치되어 방공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서방급의 F-16 전투기와 동급으로 간주되는 것이 이 전투기들이며 일부 성능에서는 우위에 놓이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군의 KF-16이 KF-16U 사양으로 개량되고 있어 이제는 옛말입니다. 북한의 미그-29 전투기들은 그나마 우리 공군과 어떻게 교전을 해볼 만한 사실상 유일하게 유의미한 전력들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사실상 최대 사거리가 65km 정도인 R-27 중거리 공대공 미사를 운용하기에 어느 정도 BVR 교전이 가능하며 북한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들이라 관리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21년 10월 11일 전시회에서는 독일제 아이리스-T 혹은 중국제 PL-10과 유사한 자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모습을 보였고 AIM-7 스페로우나 PL-11을 닮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전시되었는데요. 이 무기들이 원본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현대 BVR전을 수행 가능할 만큼 강화되었을 듯합니다. 미그-23ML 전투기는 북한 공군이 보유한 두 번째 현대화된 전투기로 주로 북한 영공을 침투한 적 폭격기를 요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투기들입니다. 나름대로 엔진 출력과 레이더 출력이 강해 속도도 최대 마하 2.32에 이를 정도로 빠르고 3세대 전투기 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이를 조종해야 할 북한 공군의 조종사들의 훈련이 크게 부족하고 정비 상태도 그닥 좋지 않으며 채워 넣을 연료마저 부족해 우리 공군의 매우 노후된 3세대 전투기인 F4 팬텀2로도 쉽게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전투기는 최대 사거리가 15km에서 35km 정도밖에 안되며 발사할 때도 지속적으로 적게 라곤하고 있어야 하는 반능동 레이더 추적,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R-23을 운용하며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는 사정거리가 고작 8km에 불과한 K-13 미사일 혹은 역시 유효 사거리가 8km에 불과한 R-60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이보다 더 발전된 R-24R, R-24T 미사일과 KH-23M AGM 미사일, 다연장 로켓, S-24B 로켓도 운용하지만 미그-23ML 전투기는 여전히 항전 장비들도 너무 구식이고 가변익 구조 덕택에 짧은 활주로에 서도 뜰 수 있지만 현대전의 첨단 전투기들에 맞서 싸울 만한 물건은 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한 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적 주력 전투기 미그-21은 1959년부터 총 1만 1천 대나 생산된 동구권 최다 초음속 전투기인데요. 구소련 전투기 중 사상 최초로 비행속도가 최대 마하 2.05에 달했던 전투기이며 상대적으로 기체가 작고 가벼운 데다 신뢰성 높았던 투만스키 R-11 계열 제트 엔진을 탑재해 추력 및 가속력, 상승력이 뛰어났고 전자장비도 당시로서는 발전된 것을 탑재했으며 정비성 또한 좋았습니다. 덩치 큰 적의 폭격기들을 요격시키기 위해 개발된 미그-21은 베트남전 당시 두난 F4를 상대로 우월한 기동성
유용성을 선보였으며 기관포를 사용해 당시 미사일 만능주의에 늪에 빠져있던 미군의 F4 전투기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각 장치가 워낙 좋지 않아 레이더를 오래 가동시키기 어려우며 지상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움직였던 낙후된 개념의 이 전투기는 현대전에 쓰이기는 무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보통 지상관제소부터 날아가기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주무장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사용하는데 K-13 미사일과 R-60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대 8km에 불과합니다. 1967년 볼로 작전에서 미그 21은 F4 팬텀에 5대 0이나 7대 0으로 발리기까지 했는데 우리 군에서 F4는 너무 노후되어 퇴역시켜야 한다는 난리인 상태니 말 다했죠. 소-25 공격기는 미군의 A-10 공격기에 비교되는 전력으로 대지 공격과 지상군을 위한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된 본격적인 공격기입니다. A-10처럼 티타늄 장갑으로 조종석을 둘러싸 방어력이 상당히 높으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직격당하고도 귀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은 최대 속력이 시속 750km에 불과한 아음속 공격기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많이 격추되고 있는 러시아군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작전을 실시하지만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갖춘 스팅어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대거 격추된 것인데요. 애초에 이런 항공기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제와 달리 북한군의 소-25 공격기는 자체 BVR 전을 위한 R-77 미사일 같은 무장은커녕 R-27 미사일 같은 무장도 갖추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한군의 소-25K가 레이저 수신기를 장착한 것으로 보아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 군의 기계화 부대에도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제공권을 장악했을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그랬듯이 북한군의 소-25 공격기가 유사시 우리 군의 목표물이 아니라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날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북한에도 스텔스 수송기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수부대를 우리나라 중요시설에 침투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안토노프2는 나무와 천으로 만든 구형 항공기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며 특수부대 수천 명이 대규모로 이를 타고 한 번에 내려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현재는 아소-K 대포병 레이더마저 겨우 필기구 크기만한 14.5mm 탄을 탐지하는 세상인데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는 최첨단 레이더와 감시 장비들이 안토노프2의 금속재 엔진을 탐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토노프2는 워낙 시끄러워 하늘의 경운기이자 2차 대전 정찰기만도 못한 T대의 곰을 날트리며 고정이계 탈을 쓴 헬기에 불과하다는 악평도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는 지나친 비약이며 안토노프2는 불과 시속 50km의 속도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 공군 소속 안토노프2 수송기가 UH-1 헬기에 탑승했던 CIA 직원의 AK-47 소총 사격에 조종석이 피격되고 격추되기도 했고 다른 한 대는 이를 보고 도망가다가 지면에 충돌해 버리는 등 망신살을 뻗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수송기가 전장에 나섰다가는 서로 격추시키겠다고 나서는 보병들의 소총 사격에 맞아 금세 추락하고 말 겁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해 전쟁을 벌일 경우 무인기로 내보낼 구형 2세대 전투기 J6는 북한군에서도 운용 중입니다. J6는 소련제 미그-19 전투기를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한 것인데요. 이 기체는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의 기체들과 교전했고 미군에서는 이 전투기가 당시 가장 무서운 미그 전투기였다고 꼽았으며 저 속에서의 공중전에 인상 깊은 면모를 보였다 평가했습니다. J6의 원본인 미그-19는 소련의 전투기 중 최초로 수평 비행에서 음속을 돌파했고 선의 성능이 뛰어나 중동 전쟁 등에서는 금세 서방제 전투기들의 꼬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4000m 이하 적어도 고아음속 기동성 자체로만 놓고 볼 때 F-16 전투기보다 미그-19 전투기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속 영역에서 비행이 불안정하며 기체의 크기가 워낙 작아 전자장비를 탑재할 공간 따위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 미그-19를 라이센스 생산해 J6를 제작하고 개량하면서 제트 전투기 설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워낙 오래된 만큼 사거리가 8km에 불과한 빈펠 K-1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고 NR-30 30mm 기관포 3문을 장착하고 있어 그다지 의미 있는 전력은 아닐 듯한데요. 최대 250kg의 폭탄을 탑재할 수는 있지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북한 공군이 유사시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950년 최초 배치된 일류신 28은 구소련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비한 전술 폭격기이며 하얼빈 H5 폭격기는 일류신 28을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일류신 28 폭격기는 내부에 폭탄을 적재하는 폭탄 베이가 설치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날개 쪽에도 무장이나 증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부무장으로 기수에 23mm 기관포 2정이 고정되어 있고 기체 꼬리 부분에도 2정의 23mm 기관포 포탑이 설치된 구시대의 폭격기인데요. 현재 일류신 28과 H5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폭격기를 운용 중인 것은 북한 뿐입니다. 모두 80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낡아서 현역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0여 기가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기라 해서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최대 폭장량이 고작 3톤밖에 안 되고 최고 속도는 고작 시속 900km 수준인 폭격기라 현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이런 폭격기를 쓰든 말든 하는데 애초에 북한이 우리 군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면전 상황에서 이 폭격기들이 자폭용으로 쓰인다면 위험할 수 있고 핵 항공폭탄이나 더티밤을
탑재한 핵 폭격기로 활용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장량이 워낙 작지만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해 우리 함정들을 공격할 위험도 있는데요. 유사시 우리 공군의 최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은 소련의 밀 설계국이 개발한 중형 수송용 헬리콥터인 밀8과 밀17 헬리콥터를 2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8 헬기에 대대적인 개량을 가해 내놓은 것이 밀17 헬기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이를 밀8M으로 부릅니다. 북한군이 보유 중인 것은 밀17 헬기와 밀8 헬기에 로켓 발사기를 장착해 공격 헬기로 개조한 것들인데요. 본래 수송 헬기인 이 헬기들은 가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군대 모두 주력 수송 헬기를 운용했는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역시 전혀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 이 헬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 주요 시설과 호스토멜 공항에 병력을 생각 없이 밀어넣었다가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비행고도 10m에서 20m 아래 수준에서 고속 비행하는 NOE 비행을 적극 실시하며 러시아군 근방을 갑자기 기습해 로켓을 쏟아붓고 빠지는 등 높은 숙련도로 능수능란하게 이용했는데요. 마리우폴 전투에서도 이 헬기를 이용해 러시아군 방공망을 바보로 만들며 보급을 몇 달 동안이나 계속하는 등 역시 같은 무기라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헬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러시아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북한 공군사령부의 정식 명칭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워낙 압도적인 미군의 공군력에 제공권을 완벽하게 빼앗긴 경험이 있는 북한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공군력으로 대항하기보다 방공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북한의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탐지부대 등으로 통합 구성되어 있습니다. CIA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방공망으로 북한의 방공망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북한이 자체 개발한 현대식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인 번개5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과 많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불러왔던 번개5는 러시아제 S-300V의 성능과 유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연장에서 6연장 미사일 발사대 1기, 그리고 5N63 플랩 리드 레이더 형태의 레이더 차량 1기, 지휘 통제 차량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0k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더 발달된 번개6는 사정거리가 400km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개7도 모습을 드러내 우리군의 전술기 수요를 증대시키고 개량 조치를 가하며 전자전 공격기 등을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영자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4월 20일자 뉴스에서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침공전쟁을 벌이려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서방 세계 국가들의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격월간 학술지 현대방어 기술에 게재되는 논문을 인용해 F-35는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으며 첨단 전자전 장비까지 갖춰 중국의 방공망이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분석했는데요. 중국 방공부대가 연구에 직접 참여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F-35는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구간에서 F-12A 랩터보다 더 위협적이며 더 유능한 전투기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괌과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F-35 수백 대가 날아올라 중국 동부전구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지휘소를 초토화시킬 경우 중국은 대만 침공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이런 F-35의 공군 버전인 F-35A만 총 105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와 달리 일본은 F-35의 공식적인 아시아 북태평양 지역 정비 및 업그레이드 거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일본은 F-35를 정비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미국까지 기체를 보낼 필요 없이 자국 내 기체 최종 조립 및 검수, 파코 공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에서는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개조한 경항공모함과 함께 항모 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함재 전투기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42기 도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 운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9년 11월 마게시마라는 섬을 매입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F-35 운용국으로 올라섰는데요.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에 이르며 경항모로 운용될 경우 11개 F-35B를 운용할 예정인데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즈모급 경항모를 운용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난세이 제도 주변에 통상 이착륙기가 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35B는 동체 중앙의 리프트팬이 워낙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에 기관포를 동체에 내장하지 못해 포드 형식으로 운용해야 하며 내부 무장창의 폭장량도 줄어들어 A형과 C형의 절반인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 2발밖에 탑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활주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전략적인 다양성을 확보 가능하며 거의 최초로 동맹국 간의 항공모함들이 F-35B 함재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DJ 전투기들은 개량을 통해 한국의 F-15K 전투기와 동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우리 공군의 F-15K와 같은 AN/APG-63 버전 1 A사 레이더와 함께 통합 전자 시스템인 IEWS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이 개발한 AAM-4 90구식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적을 격추시키는 BVR 교전 능력을 갖췄고, 헬멧을 쓸 경우 고개만 돌리면 락온이 되는 JHMCS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일본제 단거리 AAM-5 공사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되어 우리 F-15K처럼 고기축선 밖 요격이 가능해졌고, JMSIP 사업을 통해 개량된 총 102대의 F-15J 기체들이 F-15K와 대등한 작전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체들 중 68기의 단자기들이 2028년 12월까지 미 공군의 F-15EX 이글2 사양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량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LRASM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의 통합은 포기해야 했지만 강력한 이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F-15EX 이글2의 가장 큰 특징인 최강의 폭장량을 갖추게 될 예정이라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 해 공군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량이 완료되면 항공자위대는 MSIP 개량을 거친 F-15MJ 전투기 101대와 F-15EX와 동급인 JSI 개량을 거친 F-15JSI 기체를 68대 운용해 총 169대의 F-15 전투기를 운용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자국 SF 애니메이션에서나 등장할 법한 매우 독특한 파란색 계열의 도장을 갖춘 F-2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상자위대를 지원해 적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 전력이 매우 독보적으로 뛰어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어 전략에 따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이 해안에 상륙하기 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우여곡절 끝에 함께 개발해낸 F-2 전투기는 대함 전용 지원기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공대함, 공대공 BVR전, 공대지 타격 모두 가능한 멀티롤 전투기로 개량되었고, 최근에는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자 이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제 F-16 전투기를 모체로 개발된 일본의 F-2 전투기는 원본에 비해 동체 및 주익 면적이 25% 정도 넓어져 비행 성능이 좋아졌고, 당시의 최신형 F-16CD 블록 40-42보다 더 고성능 전자장비가 탑재되었는데요. 전투기로서는 처음으로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한 일체 성형 기술이 시도된 성공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569억엔이나 하는 엄청난 도입 가격에도 과감히 2767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했고,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엄청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 767-200ER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E767의 CC2E 데이터 처리 컴퓨터는 당시 미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였던 E3에 비해 5배나 되는 능력이 있었고, 4명 이상의 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E3와 달리 E767은 2명의 조종사만 필요했는데요. E767의 AN/APY2 레이더는 E3 초기형의 AN/APY1보다 더욱 빠르게 회전하며 더욱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상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능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E3나 E737보다 더 높은 작전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체가 큰 만큼 실내가 넓어 쾌적하고 편의시설도 있기에 다른 조기경보 통제기들에 비해 임무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데요. 19명의 항공통제사가 9시간 내외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중급유를 통해 작전을 더 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3 초기형에 비해 E767은 통제사가 해야 하는 일을 60% 정도나 줄여준다는데요. E767은 14개에서 16개의 콘솔을 탑재해 10개 정도의 콘솔을 탑재하는 E737보다 한 번에 더 많은 항공기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공군의 E737 PSI가 더 최신 기체인 만큼 더 발전된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들에서 운용하는 함재 조기경보 통제기인 E2D 호크아이를 지상 발진 형식으로 6대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총 18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E2C 조기경보 통제기 또한 13개에 달해 확실히 탐지 정찰 부분과 해군력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E2 조기경보 통제기는 E3나 E737 같은 조기경보기에 비해 하장이 긴 UHF 밴드 전파 레이더를 사용하기에 지상에서는 관측에 제약이 따르지만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E2D의 경우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에 쓰이는 UHF 밴드 레이더 전파를 사용하기에 인핸스드 트래킹 섹터 모드를 통해 출력을 높일 경우 적 스텔스 전투기들마저 제한적으로 감지해내는 특성을 지녔는데요. E2는 기체 크기가 작은 만큼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들보다 관제 능력은 떨어지지만 대신 해군 함대 전체의 교전 능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합동교전 능력 CC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공중에서 적의 위협을 조기경보하기에 함정에서는 볼 수 없는 수평선 넘어 저고도의 시스키밍 대함미사일 등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E2D 조기경보기 또한 CC 체계를 탑재하기에 해상자위대 구축함들과의 연동으로 매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현대전을 수행하는 공군에게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공중급유기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데요. 민항기와 달리 연료가 부족할 때 적당히 가까운 기착지에서 재급유 받는 일을 보안작전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폭기들이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실행할 때도 작전 반경이 적 방공망 범위 내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될 경우 폭격 직후에 적 방공망을 벗어나자마자 공중급유를 받고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전술기들은 이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만 넣어 이륙한 다음 공중에서 추가 급유를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채 적진으로 향할 수 있게 되며 최대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집니다. 전술기들은 교전을 시작할 때 보조 연료 탱크에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든 과감하게 보조 연료 탱크를 버리는데 당연히 이럴 경우 교전 후 연료가 부족할 우려가 커집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교전 시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일본은 KC-767J 공중급유기를 4대 보유하고 있으며 KC-46 공중급유기 또한 현재는 3대를 보유 중이고 KC-130H 공중급유기 또한 보유 중입니다. 이 중 KC-46의 경우 총 15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KC-46 공중급유기의 경우 리모트 컨트롤을 담당하는 RVS 문제와 급유 중 붐에 의한 손상 문제, 저속기들의 급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보잉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EC-1 광역전자전 훈련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으며 YS-11EA, YS-11EB 전자정찰기를 총 10기 운용해오다 2021년 퇴역시켰습니다. 전자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무슨 수를 써서든 적국의 전파 정보와 관련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자위대는 퇴역한 YS-11EA 이 전자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거대한 C2 수송기를 개조한 RC2 전자정보 수집기를 2대 운용 중이며 이를 앞으로 4대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EC2 원격 지원 전자 교란기를 4대 도입해 본격적으로 적 목표물에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자위대가 새로 도입할 광역 전자전 공격기인 EC2는 데이터 링크 방해 기술 등을 탑재하고 있어 주로 적 항공기와 레이더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응해 고출력 전자파를 발산하고 GPS 신호를 재밍해 적국의 대지 순항 미사일 및 탄도 미사일까지 교란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RC2 기체는 C2 수송기의 개발 문제로 인해 계속 도입이 지연되어 왔지만 2018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RC2의 확보도 시작되었고 EC2의 경우 첫 기체가 2026년에 첫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여러 고정식 조기 경계 관제 레이더들과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최근 일본과 큰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항공자위대는 JFPS-2 레이더를 3대, JFPS-4 레이더를 6대 배치했고 이 외에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BMD 능력을 갖춘 JFPS-3 레이더와 JFPS-5 레이더, JFPS-7 레이더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한 저고도의 탐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 정상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적국의 각종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팩3 MSE 방공 시스템을 24포대 배치하고 있으며 81식 단거리 방공 유도탄을 17포대,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는 11식 기지 방공 유도탄을 13포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뛰어난 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과거 걸프전에서 미군이 사용해 수많은 스커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해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구형 패트리어트 팩2조차 러시아가 절대 막을 수 없다 강조했던 흰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요격하고 있습니다. 팩3 MSE는 이런 패트리어트의 가장 최신 개량형인 만큼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